이번 강의에서는 전통 사회의 측후와 제의, 근대 기상학과 관측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천문학은 하늘의 움직임을 기계처럼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두 층으로 나누었죠. 천문학의 대상으로서의 하늘과 기상학 대상으로서의 하늘로 말입니다.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부르죠. 외국인에 의해 들어온 천문학과 기상학, 수집된 서양 과학기술사에는 천변제의로 구분되어 살폈던 전통적 현상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 바람, 무지개, 햇무리, 달무리와 같은 현상에도 전통과는 다른 설명이 붙어 있었지요. 심지어 자연 현상이 형성되는 곳은 별이 있는 우주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지요. 비, 바람, 번개, 벼락 등을 하늘의 경고, 백성의 원망, 군자의 부덕 등으로 해석하고 경계하던 전통적 사고방식이 새로운 서양의 과학이 도입되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주보는 하늘을 두 층으로 구분한 기사를 냈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천기의 한 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희박해져 약 200리 혹은 150리의 두께인 곳이 생겨났는데 이 공간이 바로 공기가 이르는 한계입니다. 이 기사의 설명에 의하면 형질이 있는 물체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공기가 아주 희박한 곳은 지구의 흡입력도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자연이 형성된 것입니다. 더 올라가면 그 위는 별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공허하여 어떤 공기로 해서 저지당함이 없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모든 별들이 운행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중력이 작용하는 대기권과 무중력의 우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현상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었지요. 전통사회에서도 하늘은 늘 관찰되어야 했습니다. 천문과 측후로 구분되긴 했지만 모두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이 측후 관측 역시 천문 관원들이 전담에 관측했지요. 당번은 날이 맑고 흐림, 비와 눈이 내리는 모양과 양, 서리와 안개 끼는 상황, 바람의 정도와 방향, 태양의 흑점을 살펴야 했습니다. 또 별들의 움직임 역시 정해진 시각에 관측해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했죠. 이들은 매일 아침 궁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관측자의 이름을 적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관측을 잘못하거나 관측 기록을 빠뜨리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이 보고서에 적힌 이름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성을 관측하기도 했죠. 이 기록들은 매년 정월과 7월 상순 두 차례 춘추관에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천문 관측 기록과 더불어 강우량의 월별, 연도별 합계와 시각별 강우량, 연도별 강우 일수 등 강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하늘의 변화를 살펴 동이 트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월간 보고서로 묶어 특이사항을 보고해야 했죠. 범상치 않은 하늘의 현상은 즉시 왕에게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교수님, 왕에게 보고됐던 특이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요? 그럼 함께 보고된 특이 현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은 현상인 백홍관일, 흰 무지개가 달을 꿰뚫은 현상인 백홍관월이 있었습니다. 바로 햇무리와 달무리인데요. 이 외에도 지진 같은 특별한 현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박과 같은 일상적 현상도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했습니다. 일상 측후 현상인 비도 자세히 관찰해야 했죠. 빗물의 색깔이 누런지 혹은 흙이 섞여 내리는지도 관찰했는데요. 흙비의 경우는 백성들의 원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흙비는 토목공사를 번거롭게 일으켜 하늘이 꾸중하는 현상으로 보고되지요. 천문 측후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매우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정부 관원으로 선발되었지요. 이들은 치국이, 풍기를 포함한 관측 도구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왕,
하늘, 백성을 연결했던 제의가 사라진 근대 기상 현상의 설명 방식은 명쾌해지고 간단해졌습니다. 한성주보에서도 비, 이슬, 안개 등의 형성 과정을 설명했지요. 이 기사들은 기상학 전문 서적인 츠크총담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특히 바람을 논함이라는 절을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소개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바람이 생기는 원인과 바람이 부는 방향을 설명했고 해풍과 육풍으로 바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대륙마다 다른 폭풍도 설명했지요. 지역마다 다른 기상을 대기의 흐름과 해수의 운동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류의 발생과 움직임, 바람의 운동 및 순환 원리 등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구름과 이슬의 발생 원리 등 물의 순환도 기사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6일주는 한성주보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상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릇 지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은 공기라고 했는데요. 대기권을 165리 혹은 1650리라 하여 정확한 거리를 세우기 어렵다고 전제했지요. 이를 통해 기압이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기압은 공기는 무게가 있어 지면에 가까운 곳이 공중에 있는 것보다 조밀하고 중탁하니 아래로 내려온 것은 위에 있는 것에 압박하는 힘입니다. 또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를 설명하면서 대류에 의한 구름의 형성과 강우 등의 기상현상도 해석했습니다. 또 그는 바람이 부는 원리를 공기가 희박하여 상승하는 곳으로 근처의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유입되는 것이 바람 부는 원인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지진도 설명했는데요. 지구 중심은 열에 녹아 액체가 된 토속으로 되어 있고 그 열기가 지구의 굳은 외면을 뚫고 나오는 것이 지진이라 했습니다. 이 설명에는 화산도 포함되는데요. 특히 조선에서는 드문 현상인 화산이나 두려움을 자아낸 지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들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1호 군주의 근신을 요구했던 여러 기이한 현상들이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경고가 없어져 군주가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었지만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에 가뭄, 홍수에 관한 국가적 관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양이 음을 이기는 가뭄이 지속되면 군주는 스스로 잘못한 점이 없는지 경계했습니다. 또한 도덕적 수양을 쌓고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거나 죄수를 방면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의 노여움이 풀리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실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홍수였습니다. 음이 양을 이기는 현상인 홍수는 늦여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홍수는 한 해 농사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까지 순식간에 쓸어가 버렸지요.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읍지의 홍수는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럴 땐 기청제를 지내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했지요. 새로운 기상학이 등장하며 기상이변은 전통적 제1원에서처럼 하늘의 경고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 제1원을 서슴없이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전통적 해석이 모든 자연현상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기청제와 기우제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아닙니다. 개항 이후에도 기청제와 기우제는 지속적으로 거행되었어요. 어버이인 군주가 항상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돌보고 있음을 보일 수 있었고 강팍해지고 무너져 내린 백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젤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대 기상학 도입은 근대 기상 관측 활동을 수반했습니다. 전통적 천문 측후와는 다른 방식이었지요. 이 활동도 규칙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기록과 보고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또한 관측 내용도 달랐습니다. 조선에서 최초로 간략하게나마 기상 관측 설비를 갖춘 공간이 만들어진 것은 1884년의 일입니다. 계양장에 있던 인천세관과 원산세관, 이후에는 부산세관 구내에
기상 관측기기를 설치하고 관측 활동을 시작한 것이지요. 개항장이 새로운 관측 활동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개항장의 날씨 상황은 배가 드나드는 데 중요했는데요. 당시는 주로 온도, 습도, 기압, 강수량 등이 측정되었습니다. 날씨 관측을 위해 필요한 기구들은 전통의 치고기나 풍기가 아니지요. 온도계와 습도계, 기압계, 새로운 형태의 치고기들입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날씨 측량이기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이어야 했지요. 이런 기상 관측 활동은 조선 개항장들의 날씨 상황을 궁금해하는 국가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보는 전신망을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되었지요. 전신망 운영이 정상화된 1897년 상해에 있는 프랑스 소속 서가회 천문대의 요청은 기상 측정이 국가 단위가 아닌 국제 활동이며 조선 역시 국제 관측막에 편입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가회 천문대에서 날씨 정보를 전신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인천, 원산, 부산의 각 항구에 관측소를 설립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 2회에 걸쳐 풍우표, 즉 기압의 높고 낮음, 바람의 세기와 방향, 일기의 변천을 전보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서가회 천문대에서도 여름의 태풍과 겨울의 큰 바람에 관련한 정보를 조선의 각 항구에 통보하겠다는 조건이었죠. 일본에 의한 본격적인 조선의 날씨 정보 관측 및 취합은 러일 전쟁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국권 침해 행위임에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측후 시설을 설치한 것이지요. 부산, 팔구포, 인천, 용암포, 원산, 성진, 6개소에 중앙기상대 부속 임시관측소를 설치하고 관측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러일전쟁 당시 승리를 위해 한반도 연안의 기상관측 자료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상 조건을 예측하기 위해 이 자료들의 분석이 중요했지요. 일본은 한반도 해안의 날씨 관측 데이터를 통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즈음 한반도 대장의 일기도도 작성되었지요. 러일 전쟁은 대한제국 정부의 측후 관련 부서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러일 전쟁 후 일본이 식민을 위한 본격적인 관측 활동을 전개하면서 관상감의 전통을 잇는 부서의 위상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또 전쟁을 위해 설치한 측후소들은 산업, 토목, 위생, 교통 사업의 기반으로 사용케 한다는 명분으로 대한제국 정부로 이첩해 운영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그나마 강점 이후 관측소들은 통신기구 산하로 예속시켜 버렸죠. 이곳에서는 기상 정보를 취합해 일본으로 보내는 역할만을 담당했습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은 완전히 없어졌죠.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지리학과 넓은 세상을 마주했던 당시의 조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